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모집단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Y색을 본 학생들도 있고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 Y색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나쁜 제 글씨로 그 뭘 좀 올려놨는데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 중에 또 다 같이 좀 생각하면 어떨까? 또 학기마다 사실은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에 대한 질문이 와서 제가 이제 생각난 김에 그거 이제 그 학생들한테 답변한 김에 근데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수업이라는 것은 이게 타자를 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수식도 써야 되니까 메일로 쓰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그 써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요 질문은 조금 두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어서 제가 공유하려고 Y색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제가 Y색에도 썼지만 제가 단독으로 이 그 동영상을 좀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좀 올려볼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큼 동영상을 올리는 게 그냥 제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돼서 늘 말하지만 낮에 제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 앰뷸런스 소리 엄청 들리고 옆방에 또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래서 생각보다 생활 소음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학생이 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연동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될 만도 해요. 참 이해가 안 될 만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뭐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림이 예를 들어 H0가 이쪽에 있고 H1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반대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H0 입장에서 H0 위에서 알파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어디 위에서 결정이 되냐면 H0 위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똑같은 그 H0를 결정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결정이 되냐면 베타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베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선이 이렇게 밀려버리면 알파는 작아지지만 베타는 굉장히 커지고요. 예를 들어 선이 어떤 색깔이 날까? 선이 이쪽으로 밀려버리면 알파가 굉장히 커지는 대신에 베타가 작아지는 그런 그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죠. 자,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 H0 위에서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알파를 결정짓는데 우리가 이제 알파를 5%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10%를 생각할 수도 있고 1%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0.05를 생각할 수도 있고 0.1을 생각할 수도 있고 0.001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0.01이군요. 어쨌든 뭐 0.01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선을 이런 그 5%를 결정짓는 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쪽이 알파면 이 반대 방향은 1-알파이기 때문에 얘를 부를 때는 1-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얘를 쓸 때는 또 어떻게 쓰면 Z 알파라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의 입장에서는요. 이 선 Z 알파 혹은 1-알파 퍼센트 백분율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강력을 결정짓는 경계치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웃냐면 이게 이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돼서 한밤중이나 뭐 낮에 집에서 조용히 시키고 하거나 뭐 새벽에 동영상을 찍거나 하는데 그래서 막 꼬르륵 소리 나고 그래요 배에서. 그래서 뭐 몰라. 근데 편집을 못해서 편집을 할 줄을 몰라요. 정말 이렇게 급작스러운 유튜버가 될 줄은 몰라가지고 편집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막 소리가 입혀지면 소리가 입혀지는 대로
대로 그냥 수업을 할게요. 정말 이렇게 열악한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하고요. 생활소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일종의 기강력을 결정짓는 경계 지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5%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강력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넘어가면 H0 입장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H1을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 이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H0 입장에서 이 5%를 결정짓는 선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표본을 뽑아서 결정하는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동계량이 예를 들어 이쪽에서 결정이 됐다면 5%보다 밀리는 방향으로 선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선보다 밀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H0 입장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H0를 기각하면서 H1이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선은 옛날에는 1-알파% 백분율 혹은 Z알파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가설 검정의 입장에서 얘는 일종의 기강력을 결정짓는 경계치, 즉 크리티컬 라인, 그 임계점 이런 뜻으로 우리가 C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도 이제 C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얘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했죠. 알파라는 것은 어떤 확률인데 H0가 사실일 때 H0를 기각시키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H0가 사실이라는 거는 H0라는 그런 그 확률 분포 위에서는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H0에 존재하는 여기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하는데 H0를 기각시켜. 근데 우리는 방향을 예를 들어 이 방향만 보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방향에서 H0를 왜 기각시키냐면 H0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쪽 끄트머리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의 키로 생각하면 2m 90 이런 거는 사람의 키기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사람의 키기는 하지만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틀릴 각오를 하고 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얘를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알파인 거예요. 즉 우리는 이게 지금 그래서 얘를 결정짓는 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알파를 결정짓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인 거고, 옛날에는 1-알파% 백분율 혹은 Z알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크리티컬 어떤 임계점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파고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얘가 지금 제가 애플펜 특정한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펜슬이 지금 저기 전원이 끝났어요. 전원이 끝났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자르고 다시 동영상 있고 못해.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지금 알파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중간중간에 충전해가면서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파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베타를 한번 보죠. 베타라는 애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베타라는 거는 이제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H1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H1이 사실이야. 근데 H1이 사실인데 H1을 버리는 거야. H1을 왜 버려? H0가 채택돼 있기 때문에 H0를 버리는 거겠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H1이 사실인데 오류라는 거는 H1을 버려. 근데 H1을 버리는 거는 왜 H1을 버리겠어요? H0가 채택됐기 때문에 H1을 버리는 거겠지. 근데 H0는 채택됐다 안 채택됐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버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0를 못 버린다, 즉 기각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베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봅시다. H1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누구 위에서 보냐면은 H1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H1 위에서 봐야 되는데 왜 H0를 기각을 못해? 기각력의 입장에서는 왜 H0를 기각을 못하냐면 이 H0의 입장에서는 왜 H0를 기각을 못하냐면은 기각력보다
이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H0를 못 버리는 거죠. H0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조건은 뭐냐면 H1이 사실이야. 그러면 H1이 사실인 이 파란 형광펜 위에서 H0를 못 버리는 이유는 이 H1 위에 있는 특정한 어떤 선에서 H0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H1을 채택을 못하고 H0를 채택을 해버리는, 즉 기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즉 이 이야기와 그 알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선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공유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알파하고 베타가 연동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제가 여기 잠깐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 질문인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왜 똑같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양측 검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양측 검정이 생각보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양측 검정을 여기서 볼까요? 양측 검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양측 검정이 기각력으로 봤을 때는 기각력이 밀리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p-밸류가 왜 2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뮤는 뮤0이다 대 H1은 뮤는 뮤0가 아니야. 이게 양측 검정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알파를 결정을 하는데, 알파를 예를 들어 5%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공익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서, 따라서 알파는 우리가 한번 결정하면 건드릴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H0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제일 꼭대기가 뮤는 뮤0야 하고 기준이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H1이 난 모르겠고 기준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뮤제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뮤제로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뮤제로가 아니라는 인포메이션밖에 없으니까 뮤제로가 아닌 것은 오른쪽으로 아닐 수도 있고 왼쪽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H1이 이쪽에 존재할 수도 혹은 H1이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단계인 가설 설정부터 시작해서 나는 양쪽을 다 보겠어 하고 땅땅땅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H0 위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을 5%로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양쪽 방향을 다 같이 보기로 한 거니까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은 이쪽에서도 생기고 이쪽에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5%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 왜냐하면 공익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따라서 양쪽을 보려면 2.5%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선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2.5%를 결정짓는 이 선의 이름은 1.96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원래는 5%를 하잖아요. 그 5%를 결정짓는 선의 이름은 누구냐면 1.645거든요. 그러면 기각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딱 한 번만 가설 표본을 뽑아서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딱 한 번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몰라서 갈팡질팡 양쪽을 다 생각하기로 한 것일 뿐 사실은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은 딱 한 번만 결정되기 때문에 선은 딱 한 번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선이 이렇게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가 지금 녹색이 지금 5%거든요. 5%를 보는 1.645의 이 입장에서는
걔보다 이쪽 방향으로 밀렸잖아요. 즉 H0를 기각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라색이 2.5%를 보는 1.96이거든요. 근데 2.5%를 보는 1.96의 입장에서는 아직 기각력 안으로 못 들어오고 기각력 바깥이에요. 즉 H0를 기각을 못 시켜요. 우리는 H1을 채택시키고 싶은 것이거든. 왜냐면 H1이 내 주장이니까. 그리고 죽이고 싶은 애들은, 버리고 싶은 애들은, 기각시키고 싶은 애들은 누구냐면 H0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는 되게 H0를 버리고 싶은데 기각력이 밀림으로 해서 이 녹색보다 저기 보라색이 더 밀림으로 해서 기각시키기가 되게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양측 검정의 문제거든요. 내가 방향을 한쪽으로만 보면 알파 5%를 한쪽으로 몰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상스러운 표현으로 몰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몰빵할 수 있는데, 내가 방향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5%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양쪽을 다 보기로 그렇게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은 딱 한 번만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양쪽 방향을 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방향밖에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향을 결정 못 지어가지고 기각력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각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P-밸류의 입장에서는 한번 볼게요. P-밸류도 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H0가 이렇게 뮤는 뮤제로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H1은 이쪽에도 두고 이쪽에도 H1을 두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몰라 이거지. 몰라 난 양쪽을 다 보겠어 이거예요. 그냥 내가 나중에 한쪽 방향밖에 못 볼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방향을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양측을 다 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P-밸류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관측 유의 수준이라서 검정 통계량을 내가 이제 계산을 했어.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게 우리 PPT 36쪽 예제를 보면 그 검정 통계량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이 Z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니까 얘를 뮤제로 이렇게 놓잖아요. 얘도 아는 값, 얘도 아는 값, 얘도 아는 값, 얘도 아는 값이니까 얘는 특정한 숫자의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특정한 숫자의 형태로 한 번만 표현이 되니까 이쪽 방향일지 한 군데에서만 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측 검정이었을 때 P-밸류는 누가 P-밸류냐면 얘네가 P-밸류죠. 얘네가 P-밸류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알파를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5%보다 작으면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어서 H0를 버리고, 예를 들어 5%보다 크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H0 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H0를 못 버려서 기각을 못 시켜서 채택시키는 수밖에 없고, 이런 그냥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요거 그림 잠깐만 조금 지워보죠.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한 번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 Z에 대한 N은 이만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서 이 넓이를 예를 들어 그 PPT 36쪽인지 거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 0.6%예요. 0.6%인데 우리는 양쪽을 다 보기로 했기 때문에 얘도 보고 얘도 봐야 된다니까. 얘도 보고 얘도 봐야 되니까 0.6 더하기 0.6을 해서 1.1을 졸지에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 P-밸류의 입장에서는 P-밸류가 커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P-밸류는 있잖아요. P-밸류라는 것은 P-밸류가 0.05 즉 5%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되게 H0 위에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H0를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P-value는 5%를 기준으로 작은지 큰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P-value가 커지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런데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번만 한쪽밖에 못 봤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양측을 같이 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땅땅땅 돼버려가지고 곱하기 P-value가 곱하기 2가 돼버리면서 커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H0를 되게 기각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는 Z 값이니까 정확하게 뭐 0.6%라는 둥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T 분포, 그러니까 PPT로는 45페이지일 텐데, 우리가 그 T 분포를 봐야 된다. 왜냐면 S를 몰라서, 얘의 그 S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 아니, 시그마를 몰라서, 말을 잘못했어요. 시그마를 몰라서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분포 위에서 봐야 되냐면은 표본수도 작으면은 어느 분포 위에서 봐야 되냐면은 T 분포 위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 분포라는 거는 Z처럼 막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별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 10%, 5%, 2.5%, 1%, 0.5% 이런 것만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 T 분포표 위에서 봐야 된다면은 두리뭉실하게 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PPT 45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T 값이 누가 나왔냐면 1.5가 나왔어. 그러면은 T 값 1.5가 어디에 선으로 결정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제 조금 지워봅시다. 그리고 H0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볼까요? T 값이 1.5가 나왔다는 거는 T가 어디에서 1.5로 이렇게 1.5가 이제 얘가 1.5인 애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넓이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T 분포표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8자리로 찾아봤더니 1.5라는 선은 1.397보다는 크고요. 선이야. 그 다음에 1.8 뭐 60보다는 작은 선이잖아요. 근데 1.397이 10%이고 1.860이 5%이고 뭐 그랬나 봐요. 따라서 우리의 이 빨간 넓이는 어떠냐면은 5%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그런 넓이에요. 이 빨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 통계량으로 생각한 넓이는 5%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은 넓이가 한쪽의 넓이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양쪽을 같이 보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번 관측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결정을 못해서 갈팡질팡 하는 바람에 나는 양쪽을 다 보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 애의 넓이가 5%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으면 이쪽에서도 생각해 줘야 되지만 이쪽에서도 생각해 줘야 돼서 넓이 즉 P-value는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보다는 즉 P-valu는 10%보다는 넓고 그 다음에 10을 곱하면 20이잖아요. 20%보다는 작은 그런 배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P값이 크게 결정이 되는 거죠. 늘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책의 예제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양측 검정을 해서 양측 검정을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를 보이는 예제여야 좋은데 근데 우리 예제는 양측 검정을 해도 귀무가설을 어떻습니까? 채택시켜버리는 그런 예제였을까요? 그랬겠죠? 제가 지금 그걸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P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책의 예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쪽 방향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2.3%보다는 크고 2.3%보다는 한쪽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4.8%보다는 작아. 그러면 이러면 5%보다 작아서 사실은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H0가 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측 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2.3 곱하기 2하고 2.3 곱하기 2하고 그다음에 4.8 곱하기 2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넓이가 여기를 한번 한 2.3 아니고 3.3 해볼까요? 3.3 곱하기 2하고 4.8 곱하기 2하고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서 다 5%가 확 넘어버려요. 따라서 H0를 기각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즉 P-밸류는 우리는 귀무가사라에서 검정 통계량 한쪽 방향만 보지, 물론 한쪽만 결정을 하지. 그런데 그 양측 검정은 처음부터 양쪽을 같이 보기로 한 거라서 그 우리가 관측한 유의 수준이 곱하기 2가 돼버려서 P-밸류가 곱하기 2로 뻥 튀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를 기각시키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예제가 아니고 누구죠?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한 이제 답을 여기 조금 달아놨고요.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동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죠. 왜냐면 수업 퀄리티도 참 너무 안 좋고 또 이제 뭐 시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단톡방에서 모여서 답을 논의한다던가 뭐 대리 시험을 쳤다던가 이러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뭐 우리 통계학 인문 전체가 그렇다는 거나 수리 논리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그래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절대 평가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배운 대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는 이제 너무 비양심적으로 라던가 그렇게 우리 이제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뭐 수업의 퀄리티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또 이런 여러분들 일단 못 보니까. 근데 수리논리 분야에서 특히 뭐 통계학 이런 데서 이게 사실 이제 쓰면서 얼굴 보면서 설명하면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질문하러 쉬는 시간에 찾아오면 얼마나 금방 설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근데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제 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우리 지금 두 모집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원래는 뭐 했냐면은 모평균을 몰라서 표본 평균을 뽑아서 블라블라 이론을 전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도 한 개, 표본도 한 개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냐면 모집단 자체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시의 평균 소득하고 농촌의 평균 소득에 대해서 농촌의 평균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 소득은 뮤1, 그 다음에 원래 농촌의 모집단의 평균 소득은 뮤2, 그 다음에 도시의 모분사는 시그마1의 제곱, 그 다음에 농촌의 모분사는 시그마2의 제곱. 근데 표본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도시에서 뽑은 표본은 x1바, 그 다음에 농촌에서 뽑은 표본은 x2바, 그 다음에 도시에서 뽑은 표본의 표본 분사는 S1의 제곱, 여기서는 농촌에서는 S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궁금한 점이 농촌하고 도시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더 크냐 아니면 농촌이 더 크냐 아니면 서로 저스트 다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립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러니까 귀무는 이꼴 가설을 놔야 되니까 도시의 평균 소득하고 농촌의 평균 소득은 같으냐 이렇게 이꼴 가설을 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얘는 검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포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검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검정하기로 했어요?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다 대 H1은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던가 0보다 작다던가 0과는 다르다던가
같다던가 0과는 뭐 not equal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새로운 뮤라고 보면 뮤는 0이 다 돼. 뮤는 0보다 크다던가 0보다 작다던가 0은 아니라던가 이런 귀무가설하고 이런 대립가설로 새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검정에서 사용 못했던 이유는 저 가설을 사용 못하는 이유는 이 귀무가설이 중심을 못 잡아주기 때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귀무가설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많이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살짝 이제 이항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뮤는 제로이다. 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볼록한 데가 0이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뮤는 0보다 크다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볼록한 데가 0보다 크네 혹은 0보다 작다는 제일 0보다 작네 혹은 모르겠고 일단은 0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설은 요렇게 쓰지는 않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궁금했던 점이지만 저렇게 쓰지는 않고 가설을 요렇게 바꿔서 쓴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두 모집단에서 뽑을 때는 뭔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뭘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한참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빨리 얘기를 할게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동시에 겹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립적으로 표본을 뽑는다는 거죠. 즉 주말 농장 지으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는 거야. 주중에는 도시에 사시다가 주말에는 저기 농촌에 가가지고 뭐 농사 지으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겹치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즉 두 모집단은 독립적이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료를 뽑고요. 이렇게 이제 두 모집단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그 도시에서 표본 평균을 도시에서 표본을 뽑을 때는 확률 표본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 표본을 뽑을 때도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면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잠깐 옛날 일을 생각을 해봐요. 한 집단이었을 때 뮤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뮤를 모르니까 뮤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X바를 뽑는데 원래 통계라는 것은 여러 번 많이 뽑는 건데 많이 뽑는 건 내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는 건데 여러 번 뽑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확률 분포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편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추정량의 분포는 물론 여기서는 표본 평균의 분포겠죠.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은 이렇게 생겼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센트럴 리미티드 시어리에 의해서 이런 분포를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통계라는 것은 많이 여러 번 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표본 하나에서 되게 많이 뽑는 거는 그냥 내가 많이 뽑으면 되지만 여러 번은 안 뽑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번 안 뽑는 거를 누가 책임을 지냐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문장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즉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걸 안다는 거는 표본 평균 한 번만 뽑아서는 분포가 존재하지 않잖아.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야 분포식이나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으려면 표본 자체를 모집단이 있으면 표본 자체를 여러 세트 뽑았어야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이 여러 번 중에서 여러 번은 누가 책임지냐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내 모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어요.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으면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하고 농촌 지역의 평균 소득이 궁금해. 그런데 이게 같냐? 크냐 작으냐 아니면 서로 다르냐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면은 빼기가 0이냐 아니면은 빼기가 0보다 크냐 빼기가 0보다 작으냐 아니면 빼기가 0은 아니냐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이때 우리가 관찰할 대상은 뮤를 너무 관찰하고 싶은데 뮤를 관찰을 못해. 그래서 x바를 뽑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x바의 분포 이론이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개를 해요? 뭐 x바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계산을 못하니까 z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이론을 전개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식에서도 두 집단에 대해서도 뮤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이거를 관찰하고 싶어. 근데 뮤를 관찰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관찰을 해줘야 되겠어요? 표본의 차이를 관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아. 지금 얘 같은 역할을 할 애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얘도 표본을 보기로 했어. 표본을 보기로 했으니까 표본이 어쨌든 많이 뽑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거잖아요. 얘도 표본을 뽑은 거고 독립적으로 뽑았고 확률 표본 추출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데 이 안에는 누구와 누가 필요하냐면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한번 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평균 한번 찾아봅시다. 평균이 뭐예요? 평균은 expected value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x1 빼기 x2의 expected value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mu1 빼기 mu2였죠. 아, 저는 이거 생전 처음 보는데요. 그렇겠죠. 학생들은 항상 제가 뭘 설명하면 항상 생전 처음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생전 처음 듣지 않지. 그때 전에 뭘 배웠었냐면 x바의 expected value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모평균하고 같아져라 이런 걸 expected 하면서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의 두 개짜리 버전, 두 개짜리 빼기 버전인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갈 모수로서의 평균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은 mu1 빼기 mu2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산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분산이라는 거는 어떤 분산이냐면은 x1바 빼기 x2바의 분산인데 이거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분산을 생각하냐면 분산을 생각하는 이유는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어서 분산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x1바 빼기 x2바의 분산을 생각한다는 거는 x1도 어디서 흩어진 분포에서 뽑아오고 표본을 x2도 어떤 흩어진 분포에서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1의 흩어진 정도하고 빼기 x2의 ht어진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x1의 흩어진 정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x2의 흩어진 정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실제로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공분산이라고 불리는 애를 빼줘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뽑기로 했기 때문에 공분산이라고 불리는 애가 없다니까. 이게 없어요. 따라서 얘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x1 바라는 거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지 첫 번째 집단 도시지역에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분산이잖아요. 그럼 표본 분산은 모분산하고 되게 관계가 있지만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도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이니까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에 굉장히 연관이 있지만 몇 개나 뽑았는지 의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갈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갈 평균은 mu1 빼기 mu2고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애들 중에 일단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블라블라 그 다음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두 개짜리를 보는 거라서 두 개짜리도 평균 찾아내고 분산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스토리가 블라블라 전개가 될 거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PDF로 바뀌면서 막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PPT를 여러분들한테 Y색에 올려줬으니까 PPT를 보면서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가설을 H0는
뮤1 빼기 뮤2는 0이 다 돼. H1은 뮤1 빼기 뮤2가 0보다 크다던가 0보다 작다던가 0이 아니라던가 이런 식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뮤1 빼기 뮤2를 다이렉트로 못 보니까 x1 바 빼기 x2 바의 분포가 필요하고요. 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스토리 때문에 x1 바 빼기 x2 바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 평균은 뮤1 빼기 뮤2이고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아마 오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콤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콤마 지우세요. 요거.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그 표본의 분포고요. 요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 자, 그러면은 일단 표본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 못하죠. 왜 계산을 못해요? 우리는 초월함수 적분을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초월함수 적분 저는 잘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적분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적분 잘하는 사람한테 맨날 물어보면 적분 잘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니까 이 적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야, 다 필요 없고 표준화 시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말고 표준화 시킨 디스트리뷰션에서 볼 거예요. 자, 표준화 시킨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원래 Z 가 누구예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누군지 한번 잘 뜯어서 봅시다. 누군지 한번 잘 뜯어서 보면은요. 얘는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 얘는 모 평균, 얘는 분산, 표본의 분산.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짜리에도 똑같이 보죠. 표본 평균이 뭐예요? x1 바 빼기 x2 바잖아요. 지금 표본 평균이. 그 다음에 모평균이 누구예요? 뮤1 빼기 뮤2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누구냐면은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걸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Z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0, 분산은 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지금은 우리의 Z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론을 전개를 시킬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